모두가 무너지는 IMF의 혼란 속에서도 자산을 10배, 20배씩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금수저나 특권층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IMF 이후 가장 크게 불을 늘린 세대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작은 자본이라도 운용할 수 있었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운이었겠지. 원래 금수저였겠지. 시대가 좋았겠지.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행동이 달랐습니다. 정보를 읽는 방식이 달랐고 준비하는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IMF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올 수 있는 경제 위기를 누군가는 재앙으로 맞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현금화를 끝냈습니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났습니다. 한보그룹은 그 유명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신화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은마아파트가 대박이 나면서 건설업 외에 철강 사업에도 손을 뻗었는데 제철소를 짓겠다고 돈을 마구 끌어쓰다가 결국 부도가 난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보, 산미, 진로, 대우, 혜태, 쌍방울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끌던 이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한국 경제는 건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IMF가 터지기 3개월 전에도 경제 위기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순진무구한 국민들은 언론의 말을 믿고 아무 준비 없이 국가 부도의 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보 부도가 나자마자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팔고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빚을 갚았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50% 이상 확보했습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현금화에 집중했고 자산이 적은 사람은 절대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파트 사라, 주식 사라 할 때 버텼습니다. 자본이 크든 작든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은 게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400%가 넘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도 200%를 훌쩍 넘겼고 대우는 무려 700%에 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을 못 견디고 무너집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거래처가 무너지고 은행이 흔들리고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종합금융회사들, 줄여서 종금사들은 해외에서 1년 이하의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 기업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장기시설 투자 자금으로 대출해줬습니다. 2에서 3%의 이자 차익을 누리고 있었죠. 한국 경제가 문제없을 때는 대출 연장이 됐지만 위기 조짐이 보이자 외국 금융사들은 자금을 급히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구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직 괜찮다고 할 때 혼자 짐을 쌌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모두가 팔려고 할 때는 살 사람이 없거든요. 1997년 12월 실제로 가용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밖에 안 남았다는 소식이 터지자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현금은 위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위기 후에는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얼마나 됩니까? 20%? 10%? 아예 없습니까? 혹시 빚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심지어 금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오직 현금뿐입니다. 자본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플러스가 위기 때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원화가 아닌 달러를 쥐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97년 초에 842원이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몇 달 뒤인 12월 23일 장중 시세 기준으로 1962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화로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달러 기준으로 5천만 원어치밖에 안 남은 겁니다. 반면 달러로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원화 기준으로 2억이 된 겁니다. 같은 금액인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통화만 달랐을 뿐인데요. 당시 미국 로스쿨에 유학 간 한 교수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등록한 지 3개월 만에 700원대이던 환율이 1900원대로 치솟았을 때 나라 잃은 국민 심정을 느꼈다고요. 반대로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일부를 달러로 분산했고 자산이 적은 사람은 월급 일부를 달러로 바꿨습니다. 규모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달러가 환율이 2배 뛰면서 엄청난 종잣돈이 됐습니다.
당시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환율이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1,1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때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폭락한 자산을 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환율로 2배를 벌고 그 돈으로 반값이 된 자산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4배입니다. 원금의 4배.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금융맨 윤정아 캐릭터를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정부 말을 믿지 않고 달러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어들여 인생 역전에 성공한 캐릭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환율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건 예측이 아닙니다. 해치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분산해 두는 것. 위기가 오면 원화 자산은 떨어지지만 달러 자산은 오릅니다. 전체 자산의 급락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거죠. 당시 달러를 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불안하다는 감각으로 달러를 조금 사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해외 뉴스에 민감했고 외국 경제 상황을 더 빨리 접했습니다. 그 정보력이 작은 달러 투자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자산의 일부를 외화로 분산하는 것.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어떤 형태든 달러 자산을 일부 갖고 있으면 위기 때 방어가 됩니다.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치 목적이니까요. 자본이 작을수록 오히려 달러 전환이 쉽습니다. 이것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위기 직후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주워 담았습니다. 1998년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만에 평균 15% 폭락했습니다. 강남은 더 심했습니다. 30%에서 40%씩 빠졌습니다. 급매물은 고점 대비 반값에 나와도 안 팔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직자가 쏟아지고 소득이 끊기고 대출 이자는 치솟았습니다. IMF 직후 금리가 20%를 넘었거든요. 1997년 말에는 무려 29%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 이자가 60만 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40만 원,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내놔야 했고 그것도 안 팔리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공포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세의 50%에서 60%의 낙찰받는 물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감정가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에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금 집 사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떨어질 거야. 경제가 망했는데 부동산은 끝났어.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봤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게 기회였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을 샀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2억, 3억에 사서 지금 60억, 7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죠. 현금이 적은 사람은 주식을 샀습니다. 폭락한 우량주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래됐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넣은 돈이 10년 뒤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론스타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됐거든요. 9년 뒤인 2012년 론스타는 이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 3조 9,157억 원. 여기에 중간 배당, 지분 매각까지 합치면 최종 수익은 4조 6,633억 원입니다. 투자금의 약 3.5배. 론스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많은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헐값이 된 부동산, 기업, 금융기관을 쓸어 담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공포에 빠져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소수 외국 자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시 강남 아파트를 2억, 3억에 산 30대 후반 가장들은 지금 상위 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우량주를 모은 사람들도 10년 뒤 수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서 산 게 아닙니다. 현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위기 전에 만들어둔 것이었죠. 부실자산 인수, 영어로는 Distressed Asset Investment라고 합니다. 위기 때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사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우량입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싸진 걸 사는 것. 아무거나 산 게 아니라 원래 가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싸진 것. 그걸 구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미래의 부와 빈곤을 갈라놓습니다.
자본이 크면 부동산을 사고 자본이 작으면 주식을 삽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타이밍과 선택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살아남을 업종과 무너질 업종을 구분했습니다. IMF 때 모든 산업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1997년 폭락장에서 모든 주식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망한 업종과 살아남은 업종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무너진 업종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확장, 경기 민감도. 가장 크게 무너진 건 건설, 금융, 중공업이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죠.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한보, 산미, 진로, 대우, 혜태, 쌍방울. 이들의 공통점은 과도한 부채와 무리한 확장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게 성장 동력이었지만 위기가 오니까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우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국내 서열 3위였습니다. 그런데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투자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대우 김우중 회장은 정부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버틴 업종이 있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의료, 수출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라면, 생필품, 의약품 같은 건 경기와 관계없이 팔립니다. 그리고 수출주. 환율이 800원에서 1,900원으로 뛰었잖아요. 달러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원화 기준 매출이 2배가 된 겁니다.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IMF 직후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IMF 직후인 1998년 한국은 4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엄청 싸졌거든요. 대우 김우중 회장이 이 가격이면 돌도 팔 수 있다고 했던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구조를 읽었습니다. 폭락장에서 무턱대고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지 분석하고 그 업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증시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업종만 골라서 집중 투자한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보에 민감했습니다. 해외 뉴스, 기업 분석, 산업 동향 이런 걸 빠르게 접했습니다. 어떤 업종이 죽고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지 남들보다 빨리 판단했습니다. 100만 원을 넣어도 10배 오를 종목에 넣으면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을 넣어도 반토막 나는 종목에 넣으면 500만 원이 됩니다. 자본의 크기보다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2의 위기가 온다면 모든 기업이 똑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틸 곳과 무너질 곳이 나뉩니다. 그 차이를 읽는 사람만 위기 다음에 상승장에서 앞서갑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게 섹터 로테이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1997년 10월 24일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신호였거든요. 외환시장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무디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했고 그까지 무디스 신용등급 조정에 호들갑 떨 필요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 뒤 IMF가 터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디스 발표 직후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무디스는 그 이후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무려 6번이나 연속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정부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건전하다. 위기가 아니다.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폭락이 왔고 국내 투자자들만 폭락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외국인이 들어와서 싸게 샀습니다. 이게 정보 비대칭입니다. 같은 시점에 다른 정보를 갖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해외 정보에 접근하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영어 뉴스를 읽었고 외국 경제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무디스 발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 말을 믿지 않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론스타가 대표적이죠. 그들은 한국의 법률, 금융 시스템, 은행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이 진짜 부실인지 일시적 부실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환은행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지만 론스타는 이건 저평가됐다고 봤습니다. 정보의 차이가 4조 원의 차익을 만든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금 흐름, 환율 추세, 신용등급,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IMF 이후 10년의 삶을 갈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정보,
비대칭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외국인 자금 흐름, 환율 움직임, 신용등급 변화, 중앙은행 정책 이런 걸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을 전달하거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속 경제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 즉 당신 자신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정보 접근성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확보하세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항상 즉시 현금화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세요. 적어도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일부 현금화를 고려하세요. 위기 때 부동산은 가장 늦게 회복됩니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위기가 오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현금은 위기 때 왕입니다. 둘째, 달러 자산을 보유하세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는 외화로 해지하세요.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뭐든 괜찮습니다. 원화만 갖고 있으면 환율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기가 오면 원화 자산은 떨어지지만 달러 자산은 오릅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목적이니까요. 셋째, 부채를 점검하세요. 고금리 대출은 최우선으로 갚고 레버리지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오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97년에 집을 뺏긴 사람들 대부분은 집을 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빚으로 집을 샀는데 이자를 못 감당한 게 문제였습니다. 레버리지는 호황기엔 수익을 키워주지만 불황기엔 파산을 가져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넷째, 우량 자산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세요. 위기가 터지면 모든 게 싸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뭘 살까 고민하면 늦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못 삽니다. 지금 미리 정해두세요. 이 주식이 몇 % 떨어지면 산다. 이 지역 부동산이 얼마면 들어간다. 위기 전에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위기가 오면 실행만 하는 겁니다. 다섯째, 데이터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국인 순매수, 환율 흐름, 건설사 PF 부도율, 가계부채 연체율 이런 숫자들이 뉴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뉴스는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데이터는 얼마나 나빠질지를 보여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숫자를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IMF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첫째, 위기 전에 이미 현금을 확보했다는 것. 둘째, 원화가 아닌 달러를 쥐고 있었다는 것. 셋째, 폭락 후 우량 자산을 싸게 주워 담았다는 것. 넷째, 살아남을 업종과 무너질 업종을 구분했다는 것. 다섯째, 남들보다 먼저 신호를 읽었다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부자는 위기가 와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위기 전에 준비한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위기가 왔을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자산의 본래 가치는 얼마지? 지금 가격은 공포가 반영된 가격인가? 실제 가치인가?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자본과 경험으로 부를 늘렸습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정보력과 속도와 과감함으로 부를 늘렸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97년에도 거의 자본 없이 시작해 지금은 상위권 자산가가 된 사람들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본 대신 정보와 타이밍과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부의 대이동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부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역사상 위기가 오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내가 파는 쪽에 서 있느냐, 사는 쪽에 서 있느냐입니다. 위기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기회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문을 두드립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